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수학 공부하겠습니다. 네, 8문제 출제되죠? 저 8문제면 좀 많이 출제되는 편이고요. 자, 그러면 6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수학. 자, 이제 1장 봐볼까요, 여러분? 그럼 이제 파생상품은 다 마찬가지지만 이제 암기 과목이 아니고 이제 이해 위주로 이렇게 이제 공부하셔야 되죠. 특히 수학이 그렇습니다. 이제 설명을 들으실 때, 무조건 암기가 아니고, 이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해를 잘 하시면 외우지 않아도, 잘 읽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1장의 이제 1절의 수합거래 이제 개요부터 봐볼까요? 수합이라는 것은 이제 사전 적으면 이제 교환 아닙니까? 첫째 줄 끝에 보면 이제 수합거래는 뭐다? 두 당사자가, 각기 지니고 있는 미래의 서로 다른 자금 흐름을 일정 기간 교환하는 거다. 서로 다른 자금 흐름 그러면 부채나 이제 자산, 내가 변동 부채를 갖고 있는데 이제 고정 부채로 이렇게 이제 바꿀 때 또는 해외 자산에 투자한 것을 국내 자산에 투자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부채나 자산의 흐름을 바꿀 때요. 수합을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교재 이제 계속 보시면 그 밑에 줄 끝부분에 이제 자유롭게 이제 거래를 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장외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계약 조건을 이제 자유롭게 체결하면 된다 이런 뜻이고요. 또 이제 거기 두 줄 밑에 중간에 보면 그러면 이제 수합을 어디에 쓰는 거냐? 위험 관리 등 여러 목적으로 이제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해지 목적으로도 사용하지만 차익 거래, 투기 목적, 파생상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 거래가 있잖아요.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제 2절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수합은 부채나 자산, 이렇게 서로 다른 흐름을 이제 교환한다 했는데, 2절은 뭐냐면, 이 수합 거래가 이제 나오게 된, 이제 기원이 있습니다. 대출 상품 두 가지를 좀 볼게요. 그 두 번째 줄에 중간에 보면 수합 거래는, 70년대 그건 참고만 하는 거죠. 생겨나서 발전했던 두 가지 이제 대출 상품이 있는데요. 하나가 이제 평행하다, 그래서 이제 패러럴 론. 또 하나가 이제 백투백 론. 여기서 이제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요게 발전해서 이제 통화 수합이 나온 거거든요. 그럼 요 두 개는 이제 왜 나왔냐? 이게 이제 영국에서 나온 대출 상품인데요. 요 당시에 이제 대부분의 국가가 이제 외환 통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 밖으로 화폐가 빠져나가는 것을 통제를 했다. 그거를 이제 외환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요 두 가지 대출 상품이 나왔다는 건데요. 먼저 패러렐 론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렇게 돼 있죠. 우선 패러럴 그러면 이제 평행하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말로 이제 번역할 때 상호 대출 또는 이제 상호 융자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밑에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칠판에 안 그리고요. 그 밑에 있으니까 자 이제 왼쪽이 여러분 이제 미국 땅이고요. 오른쪽이 영국 땅이에요. 거기 이제 각각 미국 회사가 있고 영국에 이제 본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대 나라에 자회사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미국 모회사 밑에 여러분 이제 B가 이제 영국인데요. 영국에 이제 자회사가 있다. 그리고 우측에 밑에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영국 어떤 본사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 위에 미국의 어떤 이제 자회사가 있다. 그러면 상대 국가에서 이렇게 활동하려고 그러면 미국에서 활동하려고 그러면 달러가 필요하고 영국에서는 이제 파운드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각각 정반대 입장에 있는 상대방을 찾아서 본사가 이제 자회사한테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왼쪽에서 이제 미국 본사가 영국 자회사한테 이제 달러를 대출해주고, 우측에서는 영국 본사가 미국 자회사한테 파운드를 대출해주고, 이렇게 평행하게 대출이 두 건 발생한다. 이게 이제 패러렐 론이다. 이해되죠? 교재에 이제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체크 안 해도 되겠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 교재 위에 우선 패러렐 론을 살펴보기 위해, 거기 봤죠? 거기 결론만 볼게요, 여러분. 한 7줄 정도 내려가면 거기에 이제 결론 2줄이 있는데, 즉,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A는 B 자회사한테 대출, B는 A의 자회사한테 대출. 그러니까 각각의 본사가 상대 자회사한테 대출해 주는 것. 그래서 각자 자회사에 대한 대출을 교환하는 것. 이러면 이게 상호 대출이다. 패러럴 론이다. 여기 좀 이제 발전해서 또 이제 백투백이 나온 건데요. 그럼 이제 백투백은 뭐냐? 그 밑에 이제 또한 있죠. 또한 그 밑에 줄 이제 앞부분에 국제은행들과 행한 이제 백투백 론 계약도 있다.
예를 들어가지고, 다국적 기업 이제 GM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이제 GM 자동차 회사 있죠. 예, 한국 자회사에게 자금을 공급할 때 바로 본사에서 이제 예, 원화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한국 자회사니까. 그럼 보내주면 이제 외환 규제를 받으니까 직접 대출하는 게 아니고 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중개가 된다는 겁니다. 백투백이 중개란 개념이죠. 신용이용 관리 능력이 있고 외환 통제를 덜 받는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시티은행사를 들고 있는데요. 시티은행에 달러 예금을 하고요. 그러니까 GM 미국 본사가 시티은행한테 이제 달러 예금을 하고, 그럼 우리나라에 시티은행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한국 자회사 GM 회사한테 원화를 대출해주고 이렇게 예금하고 대출 은행을 통해서 중개를 하는 거예요. 자, 페이지 넘겼죠. 이렇게 한 후 시티은행에 이제 한국 지사가 GM 한국 지사에 원화를 대출해 주도록 하는 거다. 즉 시티은행은 달러 예금을 받고 원화를 대출해 주고, 그러면 나라 밖으로 화폐가 빠져나가지 않으면서 이제 자금 조달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중개 개념이다. 그래서 백투백 론.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 이제 가끔 출제가 되는데요. 그 밑에 패러렐 론하고 백투백 론의 차이점이 뭐냐. 패러렐은 대출이 두 건 생기는 거고요. 각각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백투백은 대출이 한 건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자, 차이점이 채무 불이행 경우에 명백히 나타난다. 채무 불이행 위험이 이제 크냐, 작냐, 이게 차이가 있는데, 자, 백투백 론의 경우는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자신의 채무액과 상기할 권한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제 대출이 회수가 안 되면 예금 안 줘도 된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상계 처리가 되는데, 그래서 신용 위험이 작다는 겁니다. 반면에 패러렐 론은 상계가 인정된다 안 된다? 별개의 대출로 보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고 대출 계약 간의 쌍방 담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말 알아두시면 돼요. 상계가 안 된다. 상계는 이제 퉁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쌍방 담보도 인정되지 않아서, 즉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이유로 자신의 대출 상환금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쌍방 간의 신용 위험이 큰 게 평행이고요. 그걸 이제 줄일 수 있는 게 백투백이다. 자, 어찌됐든 이 두 개는 뭐다? 뭐 때문에 나왔다? 이제 외환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나온 대출 상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재 보시면 거기 이제 그 다음 달러 이제 7, 8줄 내려가면 이제 한 편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외환 통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외환 규제가 이제 없어짐으로써 다국적 기업들과 자회사 간의 활발한 자금 거래가 이제 가능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환위험입니다. 환위험. 변동환율대 시행으로 환위험이 새로운 부당형이 돼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나온 게 수합이라는 겁니다. 통화수합. 그것도 처음에 이제 나온 게 통화수합이에요. 화폐가 다른 걸 교환하는 거. 그런 뜻이고요. 자, 우측에 가서 둘째 줄에 보면, 자, 국제금융시장에서 수합 기법이 이제 정형화되고 공신력을 얻을 수 있게 된 계기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이제 이루어진 거냐. 국제금융기관이 이제 월드뱅크, 세계은행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미국 회사 IBM 있죠. 요 둘 사이에 체결된 달러와 독일 마르크, 스위스 프랑, 세계 통화 간의 고정금리 수합 계약이었다.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가장 공신력 있는 이제 이 이전에도 여러분 이제 수합 개념이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공신력 있는 세계 최초 수합, 그러면 월드뱅크와 IBM 사이에 이루어진 통화 수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걸 왜 했냐, 이거 여러분. 해지 목적으로 한 거냐,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한 거냐. 해지 목적이 아닙니다. 자, 맨 밑에 줄 그 페이지. 맨 밑에 줄에 있죠, 여러분. 비교적 저렴한 차입금리로 원하는 통화자금을 차입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원래 여러분 초창기의 수합은 비교의 개념을 이용해서 차입 비용을 절감하려고 나온 겁니다. 저렴한 차입금리, 일종의 이제 차입거래 수단이 되는 거죠. 이제 차입금리를 절약할 목적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래도 미국 IBM은 미국에서 돈 빌릴 때 싸게 빌리고, 월드뱅크는 유럽에서 돈 빌릴 때 싸게 빌릴 수 있다. 상대적으로. 그러면 자기네가 이제 유리한 쪽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막 교환하게 되면 비용 절감을 갖고 온다는 거죠. 그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다. 구체적인 것은 이제 뒤에 우리 이제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 짓고 두 가지 대출. 이 대출은 이제 파생 상품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수합은 파생 상품인 거죠.
자, 이제 3절에 수압시장의 변천. 그럼 이제 수압은 장애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핵심적인 역할을 누가 하냐면, 이제 수압 딜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그 딜러가 이제 은행입니다. 은행. 예, 정확히 말하면 이제 은행. 그래서 첫째 줄에 보면, 수압시장이 처음 형성될 당시에 은행이 어떤 역할을 했냐. 초창기의 은행은 거래를 하지 않고 중개만 했다는 겁니다. 수압 거래를 원하는 양 거래 당사자를 연결시켜주는 중간자, 즉 브로커 역할만 했다. 이때는 수압이 발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행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 상대방 연결시켜주고 수수료를 취하는 이렇게 이제 중개, 영어로 하면 이제 브로커. 그런데 한 10줄 내려와 볼게요, 여러분. 단락이 있죠? 자, 수압시장에서 중개인을 넘어서 누가 은행이 딜러로서 역할, 딜러는 자기 매매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딜러로서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서 수압시장의 거래 규모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예, 그 딜러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이른바 수압 창고라는 개념도 생겼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딜러 역할을 하면서 상대방이 돼준단 말이에요. 자기 매매를 하니까 자기 장부를 갖게 된다. 그걸 이제 수압 창고 또는 수압북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밑에 표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특징하고요, 예, 현재 특징, 예, 그걸 좀 이제 비교하는 거죠. 수압시장 초기에는, 초창기에는 비교의, 요것 때문에 수압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비용 절감 효과, 비교의를 이용해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압 거래를 원하는 양 당사자 비교의 차이가 있어야만 이제 수압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비교의가 있어야 비용 절감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밑에 이제 비슷한 말인데, 그래서 이제 차익거래 수반 여부 필요했다. 차익거래가 필요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네가 비교에 있는 시장, 유리한 시장에서 돈을 빌려서 교환을 해야 되니까 일단 차입을 수반한다는 거예요. 돈을 빌리는 거. 예, 그리고 신용도 차이가 반드시 당사자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비교의가 발생하려고 그러면 신용도 차이가 발생해야 돼요. 있어야만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약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 구조가 예, 이제 은행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 중개만 해줬다. 그래서 서로 이제 상대방이 있어야 계약이 체결됐다. 그걸 이제 매치드 수압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요. 근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비교의 존재의 당위성, 전제 조건 아니다. 꼭 비교의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해지 목적으로도 수압을 하죠. 그래서 그 밑에 차익거래 수반이 역시 이제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불필요하다. 신용도 차이도 필수적이지 않다. 그리고 지금은 예, 이제 중개 기관이 아니고 딜러가 이제 딜러 역할을 하다 보니까 꼭 매치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찾을 필요가 없이 딜러하고 거래하는 거예요. 지금은 딜러가 상대방이 돼주니까. 그럼 딜러는 이제 자기 장부를 갖는다. 그걸 수압 웨어하우즈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장외 거래다 보니까 여러분 상대방 찾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장외에서 딜러들, 은행이 주로 이제 수압 딜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딜러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제 계약을 이제 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초기 단계하고 현재 단계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이제 가끔 출제가 되고요. 4절에 가서 수압 거래 이제 생성 이유를 봐볼게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비용 절감 때문에 이제 수압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 드렸죠. 자, 첫째 줄에 수압 거래가 생성된 이유는 이제 지역이나 시장 간의 차입 비용 또는 이제 투자 수익 차이가 이제 존재하면서 그래서 이제 특정 기업 또는 금융기관이 예, 그 비교의 차입 조건상의 비교의에 놓이기 때문이었다. 이 비교의를 이게 무역에서 나온 개념인데 요걸 이제 잘 이용하면 이제 비용 절감이 나오는데 예, 수압에서 이게 이제 잘 먹힌다. 비교의. 그래서 수압을 했다. 역시 한 10줄 정도 내려가면 거기 밑에 단락이 있죠. 자, 금융시장에서 그러면 동일한 차입자에 대해서 지역 또는 시장 간의 차입 비용이 달라지는 현상. 이건 왜 그러냐? 이게 이제 효율적이지 않아서 그런 거죠, 여러분. 예. 시장의 비효율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시장의 비효율성 때문에 비교의가 나오게 되고 효율적이면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 차익 거래는 비효율적일 때 발생하는 거니까. 비효율성으로 말미암아서 비교의가 이제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수압 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면 예, 시장의 비효율성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국제 금융시장에서 비효율성이 존재하는 이유 이제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해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다? 기업 자금 흐름의 특성은 일반화시킬 수 없는 매우 개별적인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 항상 동일 금리를 적용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업의 신용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역 간에도 달라진다. 똑같은 기업이라도 국내에서 돈을 차입할 때하고 외국에서 차입할 때 다를 수밖에 없다. 둘째, 페이지 넘겨서 또 이제 외환이나 조세, 금융 이런 이제 규제가 나라마다 다른 거 아닙니까? 규제도 지역이나 시장 간에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비효율성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럼 이걸 이용해서 이제 비용 절감이 나왔다. 그러면 비용 절감이 얼마나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뒤에 나옵니다. 지금은 이제 도입 부분에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만 하는 거예요. 자, 됐죠? 자, 1장은 이렇게 이제 가볍게 마치고요. 이제 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합거래 이제 기초 개념. 자, 1절에 수합거래 이제 기본 형태가 나오는데요. 크게 보면 이제 수합이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이제 구분된다 이렇게 돼 있죠. 물론 많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이제 많이 활용하는 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 중에서도 가장 비중 큰 거. 첫째 줄 끝에 가장 현재 비중이 큰 게 금리 수합입니다. 금리 수합은 뭐예요, 여러분? 고정금리, 변동금리 이렇게 금리를 교환하는 거죠. 금리 수합. 그 밑에 자산이나 부채의 금리 조건을 상호 교환하는 거. 일정 기간 동안 하나는 고정이자 하나는 변동이자. 여러분 밑에 그림을 봐봐요. A 기업하고 B 기업이 지금 얘네들이 이제 처한 상황이 있는데 A는 변동 부채를 갖고 있고 B는 고정 부채를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서로 맞교환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서로 이제 반대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둘 사이에 그 금리가 하나는 고정금리고 하나는 변동금리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금리를 교환하는 거. 이게 이제 금리 수합이죠. 이게 이제 가장 비중이 크고요. 페이지 넘겨서 넷째 줄에 수합거래 이제 두 번째 기본 형태는 이제 통화수합이죠, 여러분. CRS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제 통화수합. 요거는 이제 화폐가 다른 거죠, 여러분. 통화가. 그 밑에 자산이나 부채를 다른 통화, 자산이나 부채로 전환하면서 금리 수합은 동일 통화에 대한 이자만 교환하는 거죠. 반면에 통화수합은 이종 통화,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 이자를 다 교환하는 거거든요. 다른 통화의 자산이나 부채로 전환함으로써 금리 조건까지도 상호 교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금리 수합은 금리만 교환하는데 통화 수합은 금리 조건뿐 아니고 통화까지도 이렇게 교환이 가능한 거다. 위에 이제 그림이 있는데요. 통화 수합은 좀 복잡합니다. 원금도 교환하고 중간중간에 이자를 교환하고 만기 때 반드시 또 원금을 원위치시키고 이렇게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세 개의 이제 교환이 이루어지는데요. 역시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여기 이제 두 가지 형태의 수합이 이제 가장 일반적인데 맨 밑에 그 네 줄을 보겠습니다. 자, 수합 거래에서 금리 교환은 통화 수합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는 고정금리, 하나는 변동금리. 이게 가장 이제 일반적인 거죠, 여러분. 물론 둘 다 변동금리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고정금리 교환할 수도 있어요. 수합은 장외 거래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없어요. 다만 가장 전형적인 일반적인 게 뭐냐? 하나가 고정, 하나가 변동. 그런데 변동금리라는 것은 그때그때 달라지는 금리잖아요. 그래서 수합 기간 중에 확정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가야 나오기 때문에 거래 당시에는 확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수합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핵심 중에 핵심은 고정금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고정이자를 몇 %로 교환할지. 그래서 일관되게 적용할 고정금리를 얼마로 할 것인가. 이게 이제 핵심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합 금리, 수합 가격, 그러면 다 고정금리를 말하는 거예요. 고정금리를 몇 %로 이제 정했냐. 됐죠? 자, 이제 2절로 가서 수합거래 적용금리. 일단 이제 두 개의 금리가 있는데, 이제 고정금리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정금리부터 보겠습니다. 자, 통상 수합거래 가격은 수합가격, 수합금리. 그럼 고정금리를 말한다 했어요. 변동금리와 교환되는 고정금리 수준을 말하는 거다. 근데 통상 그러면 이 고정금리를 아무렇게나 정하는 거냐. 이제 딜러들이 여러분들 시장에 이렇게 이제 고시를 한다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아무렇게나 고시하냐. 뭔가를 참조해가지고 이제 금리를 정하겠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밑에 줄에 보면 수합은 통상 이제 장기 거래를 많이 합니다. 1년 이상 이제 장기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1년 이상으로 최장 20년까지 외우진 마시고요. 장기간 거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기간 거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정금리는 통상
수합 기간과 이제 만기가 동일한 채권의 유통 수익률을 기준으로 거기다가 이제 가산금리 그걸 이제 스프레드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걸 더해서 결정을 한다. 근데 이제 채권에다가 가산금리를 더한다. 채권 수익률에다가. 근데 무슨 채권을 쓰냐? 위험이 없는 국채를 이제 보는 겁니다. 국채. 그래서 그 밑에 단락 둘째 줄에 보면 수합금리 결정에 활용되는 채권은 국채입니다. 국채. 무위험 채권이 국채. 회사채가 아니에요. 국채를 사용한다. 국채는 신용 위험이 없죠. 근데 이제 수합은 이제 상대방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일 만기의 이제 국채 금리에다가 이제 일종의 이제 신용 위험에 해당하는 가산 금리를 정해가지고 합산해가지고 수합 금리가 만들어지는 거다. 이제 고정 금리가 국채가 고정이자 주니까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제 단기로 하는 수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이상 이렇게 장기라 그랬지만 한 1, 2년 정도 이렇게 수합을 하면 상대적으로 이제 짧은 걸로 봐요. 그럴 때는 채권 금리를 쓰지 않고요. 자, 이제 교재 지금 체크한 거 한 10줄 내려가면 앞부분에 만기 1년에서 2년 단기 수합 거래 가격은 찾았습니까? 자, 1, 2년짜리 이렇게 짧게 하는 수합 가격, 즉 고정 금리는 유로 달러 선물 스트립률을 이용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유로 달러 선물 여러분 앞에 그 이제 파생 과목에서 공부하셨죠? 예, 유로 달러 금리, 예, 그걸 이용하는데 여러분 유로 달러 선물 가격은 100에서 금리를 빼지 않습니까? 3개월 리버 금리를 뺀 게 이제 유로 달러 선물 가격이에요. 그러면 유로 달러 선물에 내재된 금리는 3개월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연 그걸 이제 스트립률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밑에 12월 결제월에 유로 달러 선물 가격이 98.58이다. 그러면 여기 지금 내재되어 있는 리버 금리는 3개월짜리 몇 %로 보고 있는 거냐? 100에서 그거 차죠. 그럼 1.42%라고 볼 수 있다. 지금 금리는 1.42%로 보고 거래하고 있는 거다. 이해되죠? 그 밑에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또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이해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 유로 달러 선물에 내재된 금리는 3개월짜리 금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 4개, 3월물, 6월물, 9월물, 12월물, 예, 그 선물 가격에 내재된 금리, 그 4가지를 뽑아서 그걸 쭉 기하로 연결하면 이제 연 금리를 평균 낼 수가 있어요. 그게 스트립률이에요. 페이지를 넘겨서 개념만 페이지를 넘기면 그 수식이 있죠, 여러분. 그게 이제 뭐냐면 3월물, 6월물, 9월물, 12월물 그 표에 보면 이제 선물 가격이 있다? 그럼 100에서 선물 가격 뺀 게 거기에 내재된 금리니까 그거 4개를 뽑아서 예. 근데 이제 금리는 연율인데 요게 이제 3개월 커버하는 금리니까 그 1 플러스 그 금리를 이제 4로 다 나누는 거죠. 그걸 4개를 다 이렇게 연결해서 기하적으로 곱하고 마지막에 원금 1을 뺀 그러면 이게 연간 이제 평균 수익률이 나오는 거죠. 연간 평균 금리. 그걸 이제 스트립률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예, 고정금리는 통상 이제 장기금리를 쓰기 때문에 채권금리, 그것도 정확히 말하면 이제 국채금리를 사용해가지고, 예, 뽑아내는데, 결정을 하는데, 그런데 단기 수합에서는 유로 달러 선물에 내재된 스트립률을 쓰기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 변동금리로 가볼까요, 여러분? 변동금리 그때그때 달라지니까 미리 확정할 수는 없어요. 다만, 뭐를 변동금리로 사용하겠다, 리보를 사용하겠다, CD를 사용하겠다, 뭐 이런 뜻인데, 그 둘째 줄에, 자, 리보. 이게 런던은행 간 달러 금리죠, 여러분? 이게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항상은 아니고요. 국제수합에서, 즉, 화폐가 달러인 국제수합에서는, 리보를 변동금리로 많이 써요. 항상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원화 이자율 수합에서는 우측 페이지 첫째 줄, 우리나라 원화의 경우는 예, CD 금리를 쓰죠. 3개월 CD 금리, 그걸 변동금리 기준금리로 많이 사용해요. 이것도 이제 항상은 아니고 주로 이걸 씁니다. 우리나라는 CD 금리, 국제 수합에서 화폐가 달러 그러면 이제 국제 수합인데요. 그러면 리보 금리.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그때 여러분 이제 시장 금리가 이제 달라지니까 그걸 보고 계산하는 거고요. 고정 금리는 계약 시점에 미리 몇 %로 하자 이걸 이제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3번에 이제 금리 계산 기준. 요거 별표 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제 중간중간에 교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6개월마다 교환한다, 뭐 1년마다 교환한다. 그럼 1년치 이자, 고정이자, 변동이자 이걸 이제 계산해 갖고 교환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 관행이 있다는 겁니다. 그 넷째 줄 끝에 보면
여기에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연간 쿠폰 지급 횟수. 그러니까 이자 교환 횟수죠. 그러면 1년에 한 번 하냐? 1년에 두 번 교환하냐? 거기에 따라 이제 애뉴얼, 세미 애뉴얼 이런 말을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3개월마다 교환해서 연 4회 그럼 쿼터리란 말을 쓰고요. 그러니까 쿠폰 지급 횟수 그러면 크게 세 가지. 애뉴얼 방식, 세미 애뉴얼 방식. 요 두 가지를 보세요, 여러분. 그다음 이제 쿼터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건데요. 3개월 주기로 이제 주고받자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자 계산 일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뭐 6개월치, 3개월치 이자 계산하면 그 실제 일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일할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실제 일수를 고려할 거냐? 고려하지 않을 거냐? 거기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앞에 그 쿠폰 지급 횟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 일수 계산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채권에서 계산하는 방식을 쓰겠다. 그래서 이제 본드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머니마켓 방식이에요. 머니마켓. 단기 자금 시장이 되겠죠? 단기 자금 시장에서 이제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 동그라미 1번부터 여러 가지 있는데 요거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1번에 본드란 말이 있죠? 3번에 머니마켓이란 말이 있죠? 그럼 본드 관행을 따른다 이거예요. 채권 계산하는 관행을 따르고 그 다음에 3번에 머니마켓 그러면 단기 금융시장 관행을 따른다는 거예요. 자, 1번부터 하나씩 개념을 살펴볼게요, 여러분. 일단 애뉴얼 본드 그랬으니까 뭐예요? 이자는 연 1회 교환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일할 계산은 1년치 이자 계산할 때 본드 방식을 따르겠다. 자, 무슨 뜻이다? 고정금리 유로 본드에 적용되는 이자 계산 방식을 사용하겠다는 건데 그럼 이건 뭐냐면요. 표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흔히 이제 30, 360 방식이다. 이렇게도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큰 달, 작은 달 안 따지고 본드는 1년을 360일로 그리고 한 달을 무조건 30일. 큰 달, 작은 달 안 따지고 이렇게 해서 이자 계산하겠다. 만약에 6개월이다 그러면 금리에 무조건 2분의 1. 3개월치 이자 그러면 무조건 4분의 1. 큰 달, 작은 달 안 따진다 이거예요. 1년을 360일, 한 달을 무조건 30일 이렇게 해서 이자 계산하는 방식 그걸 이제 본드 방식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옆에 만약에 그 이자 지급일이 휴일이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방식은요 기본적으로 휴일도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휴일이면은 그 다음 날 교환할 거 아닙니까? 그날 이제 교환은 안 하고 다음 날 교환하는데 그거 이제 하루치 이렇게 하루나 이틀치 일수를 조정할 거냐? 안 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일정한 이제 쿠폰을 연 1회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애뉴얼 본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요. 자, 쿠폰이 만약에 8%다. 그럼 8% 이자를 연 이제 주고받는데 그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냐. 만약에 원금이 1억 달러다 이렇게 가정하면 매년 1억 달러에 그럼 8%면 800만 달러죠. 800만 달러의 이자를 이제 지급하는 거다. 근데 이자 지급일이 휴일이면 그러면 뭐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교환할 텐데 그거 상관없이 무조건 800만 달러 이걸 교환하는 거다. 자, 2번. 그러면 이거는 휴일을 감안 안 하는 거잖아요. 2번은 똑같은데요. 연 1회고 본드 방식 30, 360 이렇게 돼 있죠. 똑같은데 가로에 뭐라고 돼 있어요? adjusted 그랬으니까 조정한다는 거죠. 휴일을 조정하겠다 이게. 하루 이틀 이렇게 일수를 조정해서 이제 주고받자. 그걸 이제 추가로 붙이는 거죠. 휴일을 감안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사전적 의미는 이제 조정하는 거니까. 둘째 줄 봐볼까요? 끝에 쿠폰 데이트가 만약에 휴일과 겹쳐서 다음 영업일에 지연 일수만큼 이자를 계산해서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치, 이틀치 그걸 계산해서 주고받는 방식. 휴일을 감안했으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요. 이자 지급일이 매년 9월 21일인데 특정 연도에 9월 21일이 공휴일이었다. 토요일은 이제 공휴일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다음 영업일이 월요일 날 이제 교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9월 23일. 그러면 이틀치 이자를 계산해서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틀치에 해당하는 360, 1년을 360일로 보는 거니까 360일에다가 플러스 2일. 그래서 362일분의 360 이렇게 2일치를 미리 주고받고 그럼 그 이듬해는 358일치 이자를 이제 주고받는 거다. 네.
그 가로를 보고 이제 판단하면 되고요. 자, 이제 3번. 역시 애뉴얼이니까 연 1에 교환하는 건데, 이번에는 머니마켓, 단기 자금시장 관행을 따라서 계산한다. 그럼 이건 뭐냐? 화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일수를 고려해서 계산하는데요. 1년을 360일로 볼 거냐, 365일로 볼 거냐. 이건 통화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 이 달러는 이 방식이죠, 여러분. 달러는 일할 계산할 때 1년을 360일로 보지 않습니까? 360일분의 액추얼 데이즈, 그래서 실제 일수. 우리나라는 이런 방식 아닙니까? 우리는 이자 계산할 때 1년 365일로 보고 실제 일수. 이게 여러분 통화에 따라서 다르다. 이게 머니마켓 관행이라는 거예요. 네. 그 셋째 줄을 가로에 조그맣게 있지 않습니까? 주요 외화들은 360일, 원화는 365로 나눠서 계산하는데요. 그걸 갖다가 이제 머니마켓 베이시스, 단기 자금시장 관행 이런 뜻이고요. 통상 여기서 이제 주어가 다 달러입니다, 여러분. 국제금융시장 그러면 이제 화폐는 달러니까 액추얼 360.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거기 달러가 나왔습니다. 1억 달러에 대한 원금에 대해서 6%. 그럼 1년에 한 번 교환하니까 1년치 이자는 얼마가 되는 거냐? 이 방식으로 계산하면 그러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달러니까 여러분 이제 360으로 나눠야 되는데 1억 달러에다가 1억 달러 그리고 연 이제 6% 이자잖아요. 그럼 6% 그리고 1년 360분의 실제 일수니까 365일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1년을 360일로 보고 액추얼 데이즈가 실제 일수가 365일로 이제 보는 거니까 요거 계산하면 그만큼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되는 거다. 자, 페이지 넘깁니다. 그럼 요번에 이제 애뉴얼이 아니고 이제 세미 애뉴얼. 그러면 연 이자를 2번, 절반씩 2번 교환하자 이런 뜻이에요. 세미 애뉴얼 본드 베이시스. 그럼 뭐다? 둘째 줄 쿠폰 지급이 연 2회 이렇게 이제 발생하는 거다. 그리고 큰 달 작은 달 안 따지고 30, 360 방식으로 계산하겠다. 본드니까. 자, 예를 들어서 원금 1억 달러에 대해서 6% 세미 애뉴얼 본드 기준금리가 적용된다면 그러면은 6개월마다 무조건 3%씩 원금의 3%씩 이자를 이제 주고받는 거다. 5번으로 바로 가볼까요? 역시 이제 세미 애뉴얼인데 이번엔 머니마켓 관행이다. 머니마켓. MM이다. 그냥 M자라고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 머니 방식이다. 그러면은 실제 일수, 6개월에 대한 실제 일수, 이제 그걸 계산해야 되겠죠? 6개월의 실제 일수가 183일일 수도 있고, 182일일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계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번하고 7번도 이것도 이제 머니마켓 관행인데요. 따로 띄어가지고 달러는 360으로 이제 나눠서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365 방식을 쓰는 것을 이제 6번, 7번 이렇게 별도로 표기하기도 해요. 액트 365 그러면 파운드라든지 홍콩 달러, 특히 우리나라 원화, 우리나라는 이 방식이다. 그럼 1년을 365일로 보고 이제 실제 일수만큼 이자 계산을 하는데 만약에 윤년이면 어떻게 되냐? 4년에 한 번씩 윤년이 오잖아요. 그러면 366으로 나누는 겁니다. 밑에 윤년인 경우에는 366일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1년을 366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7번은 뭐냐면 그 뒤에 픽스란 말을 붙였잖아요. 픽스드. 그럼 뭐냐면 윤년 고려하지 않겠다. 윤년일 때도 무조건 365로. 그래서 끝에 가봐요. 윤년일 때 이자 계산하면 좀 커져요. 그냥 액트 365 방식은 윤년일 땐 총 일수가 366인데 1년도 366으로 나누니까 그냥 1이 나오죠. 그런데 거기 픽스란 말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실제 일수는 366인데 1년을 365로 나눠서 계산하니까 1보다는 조금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6번보다 7번이 실제 이자 계산해보면 조금 크게 나오겠죠. 원금 똑같고 금리 똑같다 그러면 7번이 조금 더 크게 나오는 방식이에요. 이건 뭐 약간의 이제 수학 개념이니까. 자, 지금 여러분 이제 본드 방식, 일할 계산할 때 본드 방식과 이제 머니 방식이 있었다. 머니 방식은 실제 일수를 이제 360으로 나눠서 계산하고, 요거는 무조건 이제 한 달을 30일로 보고 큰 달, 작은 달 안 따지는 방식이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7번 밑에. 자, 위에서 설명한 금리 계산 기준은
예, 수합 거래할 때 가격을 비교하기 위해서 매우 기묘하게 사용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본드 방식으로 금리를 고시했고 그렇게 이제 고정금리를 고시했다 이거예요. 이걸로 이자 계산하자. 또는 이제 머니 방식으로 이자 계산하겠다. 이렇게 고시했을 때 만약에 금리가 똑같다 그러면 실제 이자 크기는 계산 방식 때문에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객들이 딜러가 고시한 방법을 보고 취사 선택을 하기 때문에 예, 본드 방식으로 만약에 3% 이렇게 고시하는 것은 머니 방식으로 하면 3%가 아닌 거예요. 3%보다 크거나 작게 이렇게 전환해서 고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똑같은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전환하는 거냐? 우측 페이지에 여러분 표 있죠? 표 2-2. 거기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자, 크기 이제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전환할 때 그러니까 동일 이자 크기가 나오게끔 전환을 해야 돼요, 여러분. 동일 이자. 그래야 취사 선택이 안 되는 거니까 고객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자 크기가 동일하게 나오려 그러면 애뉴얼 방식하고 여러분 이제 세미 애뉴얼 요 두 개를 보겠습니다. 애뉴얼로 고시하는 거하고 세미 애뉴얼로 고시하는 걸 환산할 때 이렇게 해요, 여러분. 자, 요게 애뉴얼 이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요 금리하고 세미 애뉴얼은 6개월 단위로 교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미 애뉴얼 금리를 2로 나눈 거에 2승 복리 개념으로 이게 같아야 된다. 이렇게 식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전환하는 거예요. 만약에 요걸 알고 있다. 연 2회 요 금리가 있다. 그런데 연 1회짜리로 환산하고 싶으면 여기서 요거 계산한 다음에 1을 빼면 되겠죠. 반대로 요게 주어져 있으면 요걸 계산해낼 수 있겠죠. 여기 루트 치워가지고. 그러니까 요게 첫 번째 거고요. 또 두 번째 거는 1할 계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본드 방식하고 머니 방식, 머니마켓 방식.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1년치 이자를 계산할 때 얘는 그냥 360분의 360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제 요거 본드 방식의 금리를 이렇게 RB라고 해볼까요? 그럼 여기다가 1년치 360분의 360 무조건 1년을 360일로 보니까 거의 1이 되겠죠? 요거하고 요거는 RM이라고 해볼까요? 머니 방식은 실제일수 360분의 이게 이제 화폐가 달러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실제일수 365. 요게 같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요 머니 방식의 금리를 알고 있으면 요걸 이용해서 요 본드 방식의 금리를 찾아낼 수가 있는데 그럼 요만큼 커지는 거죠. 요만큼 커지는 거죠. 자, 이자 지급 빈도수 있지 않습니까? 요거 간의 금리 환산은 요 식을 이용하면 되고요. 물론 이제 쿼터리 그러면은 여기 예, Q, RQ가 들어가고 요 4승이 되겠죠. 여러분 4로 나눈 다음에 3개월 금리에 4번 재투자가 되는 거니까. 근데 쿼터리는 잘 안 나니까 여러분 요 두 개. 그럼 여기서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 방식으로 환산하면 요거하고 요거 이게 동일 이자가 나오려고 그러면 어떤 게 커야 되겠어요? 반드시 이게 커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2번 재투자가 되는 거니까 금리가 좀 낮아도 이자가 크게 계산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둘 간에는 얘가 얘보다 커야 될 거고요. 여기서는 어떤 게 커야 돼요? RB가 RM 방식보다 금리가 높아야 돼요. 그래야 이자 크기가 같아지는 거예요. 요거만큼, 5일치만큼. 그러면 요걸 계산할 때, 요걸 알고 있을 때 요걸 계산하려고 그러면 뒤집으면 되겠죠? 365분의 360만큼 요건 작아지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두 가지로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표 2-3에 가보면, 여기 맨 밑에 여러분, 거기 세미 머니하고 세미 본드부터 그 네 가지 있잖아요. 그거 체크하고 별표 치겠습니다. 요거 환산하는 게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연습을 해놓으셔야 되는데, 예. 요걸 이용해서 이제 하면 되는데, 여러분, 그게 애뉴얼 본드 방식의 6% 금리가 있단 말이에요. 애뉴얼 본드 방식의 6% 금리. 그것을 애뉴얼은 똑같은데 머니 방식으로 환산하면 몇 %가 되냐 이런 뜻이고 세미 본드로 환산하면 세미 머니 방식으로 환산하면 금리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전제 조건이 뭐예요? 동일 이자 크기가 나와야 되니까. 이거 계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복습하실 때 이제 한번 해보세요. 근데 거기 지금 6%를 그 애뉴얼은 똑같은데 머니 방식으로 환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좀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 밑에 거에서 그 위에 거 애뉴얼 머니 방식. 그러면
예, 머니 방식이 여기 작아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요걸 준 거 아닙니까? 요게 지금 6%다. 그러면 요걸 계산할 때 요거 뒤집으면 되니까 요거에 365분의 360. 좀 1보다 작아지겠죠? 이게 머니 방식의 금리가 되는 거니까 6%보다 이 5일치만큼 작아지겠네요. 요걸 곱하면 돼요. 365분의 360. 그러면은 5.91781%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 이번에는 애뉴얼 본드를 세미 본드 그걸로 환산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요걸 이용하면 되잖아요. 지금 밑에 것은 애뉴얼이니까 식으로 만들면 여기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6% 그럼 0.06이죠? 요거 1승이니까 이퀄 1 플러스 우리는 요걸 계산해야 돼요. 요거 2로 나눈 거에 2승. 요게 세미 본드 금리니까 여기서 이제 요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 요건 좀 복잡하겠죠? 요거 1.06을 루트 씌우고 2를 빼고 또 2를 곱하고 이렇게 이제 좀 작업을 해줘야 돼요. 요걸 이용해서 요걸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역시 작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요게 요거보다 틀림없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네 가지를 하나 기준을 줬을 때, 이렇게 이제 환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외우진 마시고요. 가장 여러분, 동일 이자가 나오려고 그랬을 때 가장 금리가 높아야 되는 게 맨 밑에 애뉴얼 본드예요. 그리고 거기서 위로 갈수록 금리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가장 이자가 크게 계산되는 게 세미 머니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금리가 제일 낮아도 동일 이자가 나오는 겁니다. 맨 밑에서 위로 갈수록 금리가 낮아지죠. 환산했을 때. 우측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페이지 넘겨서 첫째 줄에 다시 한번 보면 만약에 애뉴얼 본드 기준의 쿠폰이 6%다. 연율이죠. 그럼 이걸 만약에 세미 애뉴얼 머니마켓 기준으로 금리를 변환해봐라. 그러면은 그만큼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요. 애뉴얼하고 본드인데 세미 애뉴얼 머니. 그러면 이건 두 번 작업을 해줘야 돼요. 일단 애뉴얼을 세미 애뉴얼로 전환하고 그 다음에 본드를 머니로 전환하고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잘 안 낼 겁니다. 두 번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연습을 좀 해놔야 되고요. 근데 그 밑에 그 옆에 세미 애뉴얼 본드. 그러면 이것도 기준을 애뉴얼 본드를 줬는데 그러면 이거는 한 번만 작업해주면 되죠. 애뉴얼을 세미 애뉴얼로 전환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애뉴얼 머니마켓 그러면 본드를 머니 기준으로만 전환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만 전환하면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다룬 것 중에 여러분, 이제 핵심 중에 핵심은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 금리 환산하는 방법. 네. 첫째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